왜 폭탄이었냐? 기존 소득 위에 배당 소득이 얹혀지니까.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도자산연구소 이영길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익소각에 대해서 계속 진행할 건데요. 오늘 그 내용은 국세청, 과세관청에서 이익소각을 한 경우에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볼 겁니다. 우리는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과세관청에서 어떤 문제를 삼는지를 알아야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이익소각을 할 텐데요. 이익소각에 대해서 과세관청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표님 계시고 또 여기에 법인이 있죠. 예, 법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역시 배우자가 있습니다. 자, 대표가 6억원어치 주식을 배우자에게 정여를 했죠. 배우자 공제 6억이니까 정여세 제로입니다. 그 받은 받은 주식을 법인에게 매각합니다. 법인에서 매각할 때는 배우자 6억에 받아서 6억 넘겼으니까 양도차익이 제로죠. 양도소득세 역시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배우자에게 현금 6억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조세심판은 국세청, 법원 전부 다 인정합니다. 여기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문제가 없을까요? 대표가 한 일이 뭐예요? 배우자에게 주식을 정리한 것 외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이건 대표가 법인에서 하지 않으면 이건 대표가 한 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로서 법인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배우자 현금 받은 6억을 이거 대표한테 줄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겁니다. 도대체 배우자가 정리받은 걸로 현금화해서 가지고 있다가 남편한테 빌려달라 해서 빌려줬는데 그게 문제가 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이나 조세심판원에서 그거 안 돼, 이 3자 거래를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한 근거가 뭐냐 이거죠. 제14조에 보면요, 국세기본법 14조에 보면 실질과세라는 게 나옵니다. 실질과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규정인데요. 이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왜냐하면 주상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내용 지금 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법원에까지 올라가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한 게 있어서 대법원 전합의체에서 2008년도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때 이 실질과세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실질과세가 있음으로 해서 조세법의 규정들이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합당하다라는 대법원 전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법관 두 분은 이게 조세 법률주의 위배되니까 위헌 소지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소수 의견도 나왔어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 실질과세가 조세 법률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게 대부분 입장이니까 이 실질과세에는요 세 가지 요건이 있어요. 이 첫 번째, 이 한 가지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두 개, 세 개 다 적용될 수도 있어요. 첫째는 실질적인 납세자가 누구냐 하는 게 실질과세. 다른 사람 이름으로 했다 하더라도 세금은 실질적으로 소득을 받은 자, 소득이 생긴 사람에게 과세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 여기저기 나누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조금씩 낼 텐데 한꺼번에 다 계산해서 한다는 거죠. 납세자가 누구냐? 두 번째는 과세 표준액, 가표 산정에 있어서의 실질 요건을 따지는 거예요. 가세 표준을 산정할 때 가세 표준을 산정해서 그 가세 표준의 세율을 곱해야 세금이 나올 텐데 그 산정할 때에도 실질적으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간접거래.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간접거래나 혼자서 여러 번 해가지고서 절세를 가져온 사람인 경우에 복수거래. 그죠? 이것을 하나의 일련의 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련의 연속된 행위다. 여기에 어긋나면 실질적으로 거래했던 걸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봅시다. 배우자가 대표한테 돈이 6억이라는 돈이 넘어가는 순간 과세관이 어디 판단하느냐? 아, 이 대표가 배우자와 법인을 다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돈이 이리로 갔으면. 돈이 이리로 안 갔다면 배우자에서 머물렀으니까 대표는 배우자 정리한 거로 끝인데, 이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흘러가서 대표한테 돈이 들어오게 되면 대표는 이 전체적인 거래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익소각에서 하지 말아야 할 건 뭐냐? 배우자가 돈을 받는 건지 하더라도 이거를 대표한테 직접 보내지 말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우리 대안을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실질과세에 위반되지 않으려면 여기에 이 요건에 해당돼서 부인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우자가 대표한 돈을 주더라도 6억을 일시에 주지 마라. 그죠? 그럼 1억 정도 주면 1, 2억 정도 줬을 경우에 국세청이 이걸 찾아내서 하려고 그러면 국세청 공무원들이 임금비 안 나온다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적은 금액으로 나누어서 준다고 하면 상황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 2월 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2월 과세,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이나 골프 회원권 같은 거에 대해서 특수관계인끼리 거래를 한 경우에 무상으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무상으로 정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 직계 존비속이 취득에 들 당시 취득 원가를 계산해서 양도소득을 매기는 게 2월 과세입니다. 그런 규정이 있는데 주식에는 그 해당성이 없었어요. 근데 이익소각을 하도 많이 하니까 과세관청에서 입법을 준비를 해서 2023년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이죠.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식의 경우에도 2월 과세 대상으로 삼되 부동산이나 골프 회원권이나 시설 이용권 같은 경우는 5년인데 주식은 1년 기간을 줬습니다. 1년. 그죠? 그러면 주식을 무상으로 정리를 받은 상태에서 이거를 1년 이내에 처분을 하게 되면 아까는 대표에서 6억에 받아 6억을 넘겼잖아요. 근데 내년부터는 1년 이내에 팔게 되면 이게 내가 6억에 받은 게 아니라 대표가 처음에 대표가 취득한 원가 얼마예요? 액면가 설립할 때 5,000원이잖아요. 주당 5,000원. 그죠? 지금 10만 원에 넘어가는 건데 5,000원으로 넘어간 거로 본다는 규정이 내년 1월 시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시행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재료는 뭐냐? 국가에서 그래 주식을 무상으로 받아서 양도할 때 1년 내에 하는 것은 우리가 취득원가를 처음 정여자 취득원가로 계산할 텐데 1년이 지나면 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는 그죠? 그 이야기는 무상으로 받아서 양도한 그 기간이 1년이 지난 다음에 양도를 했다. 이거는 어느 정도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표한테서 무상으로 배우자가 주식을 받았는데 이거를 1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그 후에 양도를 하게 되면은 이 배우자의 소유권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는 거죠. 요것만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1년 후에 갔다가 다시 대표한테 가면은 이거 또 딴지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입법 과정을 보면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그래도 배우자한테 인정해주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고 결국 중요한 거는 그것도 그거지만 1년 이후에 받아서 배우자가 대표한테 현금을 6을 다 줬다. 그래도 이거 실질과세에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1년 후에 쪼개서 2억씩 3회 걸쳐서
넘기는 경우에는 구세청에서 이것까지 걸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가장 좋은 거는 배우자한테서 안 넘어가는 게 좋은데 넘어가야 할 상황이면은 2회, 3회 나누어서 1년이 지난 다음에 대표한테 돈을 주고 그 대표가 이 돈을 바로 또 받자마자 바로 법인으로 보내면 안 되고요. 대표는 이 돈을 대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대표님이 쓸 다른 돈에는 배우자한테 받은 돈으로 쓰고 법인에서 나오는 보수나 배당을 법인의 가지급감에 이렇게 넣으면 이 정도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요걸 우리가 방어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사실 잘 취급하지 않는 건데 중요한 부분이 이게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대표가 나중에 이게 바로바로 왔을 때 첫 번째 사례에서 대표가 가장 그 세무조사 나와서 얻어맞은 게 배당소득세잖아요. 배당소득세 폭탄이었거든요. 왜 폭탄이었냐? 기존 소득 위에 배당소득이 얹혀지니까 거기에 가산세까지 해서 그건 한 60% 얻어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죠.